반갑습니다. 루카스 장지민 강사입니다. 자, 이제 공법, 형사법 마지막 파트에 왔습니다. 자, 형사소송 절차라는 걸 배울 텐데요. 여기는 제가 한 번에 끝내드릴 거예요. 딱 한 번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강의를 할 거냐면, 이제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복습을 하실 때 이제 구간별로, 이제 개념별로 요소 정독을 하시면서 이제 외우시면 되고요.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했을 때 어떤 흐름을 통해 가지고 재판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어떤 식으로 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 전반적인 절차의 흐름을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을 통째로 배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 독학사 법학 개론이라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좀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 법 개념들을 그냥 이렇게 긁어가지고 만든 그냥 과목이니까, 원래 형사소송법 자체만 놓고 보면 토 나옵니다. 네. 미친 듯이 어렵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배우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형사 소송 절차, 이걸 배우는 거니까 부담이 그렇게 많이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에 쭉 설명해드리면 그대로 뭐 받아 적으시든가 아니면 머릿속에 입력을 하시면서 이 흐름을 중점적으로 잘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암기를 하시면 될 거예요. 문제도 그런 식으로 주로 출 때가 되니까 전혀 무리가 아마 없을 겁니다. 알겠죠? 네. 바로 갑니다. 형사 소송 절차가 되겠습니다. 물론 민사소송 절차도 있는데 민사소송 절차는 너무나도 간단하고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제가 아예 강의도 안 했고요. 알겠죠? 형사소송 절차를 한번 해보죠. 자, 일단 크게 나누면, 이 소송 절차를 크게 나누면, 자, 일단은 사건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당연히 뭐겠어요? 형사 사건이니까 기본적으로 뭡니까? 당연히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 배웠던 범죄가 되겠죠. 형법상 규율하고 있는 범죄가 발생을 하면 그때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고,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럼요, 수사가 개시가 되죠. 경찰과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맞죠? 다음, 수사를 쭉 하고 수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재판하러 가야죠. 수사 끝나면 바로 깜빵 갑니까? 말이 안 됩니다. 당연히 유죄인지 무죄인지, 그죠?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어떤 사법 절차를 거쳐야죠. 그죠? 그러니까 결국 재판이 열리게 되고요. 공식 형사 재판이 열린다라고 해서 공판 절차라고 합니다. 오케이. 다음, 재판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무죄면 집에 가겠지만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된다면 그때는 마지막 단계로서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범죄를 저질렀으니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죠. 그죠? 형 집행 단계가 이루어지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4단계로 구성되는 겁니다. 사건 발생 단계, 그리고 수사 개시 단계, 그리고 공판 절차 단계, 형 집행 단계, 이렇게 4가지 단계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하지 말고 어떻게 해볼까요? 사건 하나 만들어 볼까요? 그래요. 이걸로 해보죠. 제가 이제 공무원 성인 강의할 때 많이 들은 예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간통 사건인데 그건 이제 특정 실명인이 이제 지금 방송 강의니까 좀 약간 못할 것 같고요. 네. 김길태 사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길태. 누군지는 알 겁니다. 관심이 조금만 있으신 분이라면. 누굽니까? 나쁜 놈이에요. 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무슨 죄를 저질렀었죠? 아주 유명한 부산 여중생 강간살인범이 되겠습니다. 아마 15살쯤 됐을 거예요. 그 여자아이가. 그죠? 저 자식께서 이제 강간하죠. 그리고 범죄가 이제 발각될 게 두려워서 죽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용납 및 용서가 안 되는 게 사체를 뭐합니까? 물탱크에 버립니다. 그 부산 그 지역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지역에 있는 연립촌 물탱크에다가 버리죠. 더 앞거린 건 뭡니까? 그 물탱크에다 뭐 버요? 시멘트 가루를 버요. 그러니까 또라이 같은 게 시멘트 가루를 부면 그게 굳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시체가 이제 뭐 상상도 하기 싫지만 그 물탱크에 시멘트가 굳었으니까 이제 시체가 거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완벽하게 무슨 범죄를 이제 은폐할 수 있다. 완전 범죄다. 이런 어떤 의도로 이제 그런 짓거리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시멘트에 물 타면 시멘트 굳습니까? 안 굳습니다. 부실공사의 가장 큰 원인이 시멘트에 물 묻는 것 때문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마 저 또라이께서 모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체가 썩었겠죠. 그래서 시체 썩는 냄새가 그 연립 빌라촌 전 지역을 이제 완전히 그냥 코를 찔렀겠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이 이 뭔 냄새인가 냄새를 찾고 가다 보니까 물탱크에 다다랐고 열어보니까 뭐 그 다음부터는 네. 이게 되겠죠? 변사체가 발견된 겁니다. 그럼 사람이 죽은 변사체가 물탱크에서 발견된 거니까 이건 당연히 무슨 자살도 아니고 그죠? 누군가가 분명히 해를 가해서 거기에 사체를 유기했다는 게 그냥 입증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변사체가 발견되었다. 살인사건이 발생했다는 게 생기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그러면 이 범죄가 발생했다라는 걸 누군가가 알아야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수사를 개시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 사건이 발생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상식적인 내용들이에요. 뭐 고소. 그죠? 가장 대표적인 게 고소죠. 자, 고소의 정확한 뜻이 뭐냐면 범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범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는 게 고소예요. 그래서 상당히 잘못 잡혀있는 어떤 그런 일반 법 상식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제 친구한테 한 100만 원 좀 꿔줬어요. 그리고 갚기로 했습니다. 계약서, 차용증까지 제가 다 받아놨다라고 칠게요. 근데 이 자식이 돈을 안 갚는 거예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갚는다는 걸 제가 알고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요구했어요. 돈 갚으라고. 근데 줄게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경찰서에 고소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려줬고 그 돈을 갚지 못한다는 건 범죄가 아닙니다. 저희는 다 배웠습니다. 범죄는 뭡니까? 반드시 형법 규정에 있어야 돼요. 그게 죄형 법정주의였었죠. 맞죠? 상대방의 돈을 갚지 않는 죄, 뭐 채무 불이행 죄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돼요? 그런 건 무슨 소송으로 가는 겁니까? 그럼요. 그런 게 민사소송이에요. 개인 대 개인 간의 권리 다툼 또는 재산법상의 권리 다툼 이런 것들이 생기면 경찰 또는 검찰 그러니까 이른바 수사기관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혼납니다. 가면. 여기는 채권 추심업체가 아닙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고소라는 건 반드시 범죄의 사실을 수사기관에 고하는 게 고소입니다. 오케이. 또는 고발도 있어요. 고발은 제3자가 뭐 특정한 어떤 이해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위법행위 또는 범법행위 같은 것들을 고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또는 뭐 범죄 신고, 그러니까 112가 되겠습니다. 네. 또는 수사기관이 직접 사건을 인지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김길태 사건에서 물탱크에 사체가 있는 걸 만약에 경찰관이 직접 봤다면 그건 직접적인 수사기관의 사건 인지가 되는 것이겠죠. 맞죠? 그래서 뭐 여타 기타 등등등 방법을 통해서 사건이 발생했구나, 즉 수사기관이 사건을 인지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자, 변사체가 발견된 거니까 누군가가 죽인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누가 이 아리따운 여학생을 죽일 만한 동기가 있는가? 당연히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수사가 개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일단은 그 여학생을 죽일 만한 동기가 어떤 녀석들이 있는가를 찾아야죠. 맞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 명이겠어요? 좀 많겠어요? 당연히 많겠죠. 맞죠? 그 많은 다수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놈들을 용의자라고 하는 거예요. 용의자. 알겠죠? 용의자는 법적으로 다수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용의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이제 조사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너 그 기간에 어디서 뭐 했어? 물어보는 겁니다. 영화에서 많이 나오죠. 이른바 알리바이 조사 같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용의자들 중에서 유독 알리바이도 입증이 안 되고 눈빛이 흔들리며 그죠? 괜히 막 손을 떨고 있는 그런 자식, 가장 강력하게 의심을 받는 그 자식을 딱 지목해서 그놈을 집중적으로 수사 및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놈을 뭐라 부르는 거예요? 형사 피의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형사 피의자가 지목되면 본격적인 수사가 이제 개시가 되는 거예요.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론 실제 김길태 사건하고 좀 다르지만 제가 좀 각색해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면 피의자로 김길태가 지목됐다고 치겠습니다. 근데 조 자식이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에 있는 모든 경찰들을 전부 다 풀어서 이제 이 잡듯이 김길태의 어떤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찾으러 다닌 겁니다. 근데 김길태가 PC방에서 이제 게임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예요. 모 경찰관이. 그래서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체포하겠죠.
그리고 살인 사건이니까 당연히 구속하려고 할 겁니다. 맞죠?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첫 번째 적법 절차가 나옵니다. 뭐냐면 대충 감이 오셨겠지만 이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럼요. 영장입니다. 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체포, 구속 다 가능하고요. 체포만 하려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죠. 구속영장은 별도로 또 청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 영장은 누가 발부해 줄까요? 1번 검사, 2번 경찰, 3번 판사. 한번 찍어보세요. 경찰일까요? 검사일까요? 판사일까요? 네, 당연히 판사입니다. 이 영장을 발부하는 건 법관, 판사가 발부해 주는 거예요. 왜냐고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지금 영장이 필요한 게 누구죠? 수사기관이에요. 경찰과 검찰이 이 영장이 필요한 거죠. 맞죠? 근데 검사가 만약에 직접적으로 영장을 발부한다면 영장을 어떻게 발부할까요? 은행 번호표 뽑듯이 발부해야 할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어떤 신체의 자유라든가 피의자의 기본적인 인권 보장, 네,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잡아 쳐놓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겠어요? 만약에 혐의 없으면요. 미안하게 됐다, 집에 가, 이렇게 가는 겁니다. 무슨 유신, 군사정권, 독재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당연히 제3자의 입장에서 법관인 판사가 발부를 하고요. 그럼 당연히 검사가 청구하는 거죠. 수사기관의 총책임자인 검사가 영장을 판사한테 청구하면 판사가 발부해 주는 겁니다. 무조건 발부를 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알겠죠? 그 뭐 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다시요. 검사가 청구해서 피의자 김길태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고 칠게요.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는 무슨 수사가 개시가 되겠습니까? 구속수사가 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구속수사가 개시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수사 기간 도중에도 김길태는 집에 보내주는 겁니까? 경찰서 유치장에 처박는 겁니까? 네, 감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해 놓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인범이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강간살인범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 놈을 만약에 집에 보내주면 또 누구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강간살인할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수사의 원칙은 불구속, 그러니까 임의 수사가 원칙입니다. 근데 죄질에 따라서 달라요. 얘는 무조건 구속수사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맞죠? 실제로 김길태 같은 경우는 구속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수사가 개시가 되면 이것저것 물어보겠죠. 그죠? 네가 죽였냐? 만약에 죽였다면 왜 죽였냐? 어떻게 죽였냐? 모든 것들을 물어볼 겁니다. 그래서 각종 증인, 증거, 목격자, 그리고 피의자의 자백,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제 노력 끝에 수집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구속수사, 그다음에 증거 수집, 각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맞죠? 그러면 자, 거의 다 수사가 마무리되었고 자백도 얻었고 증거도 찾았고 목격자도 여러 명 확보했고 증인들도 다 확보했다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재판해야죠. 네. 정말로 그놈이 김길태가 저 여중생을 강간살인하고 사체유기했는가, 이걸 확실하게 법에 의해서 심판받아야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용어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자, 잘 들으세요. 형사재판.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판은 당연히 형사재판일 거 아닙니까? 그죠? 범죄의 유무죄를 가리기 위해서 형사재판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형사재판을 합시다라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에 딱 한 명 있습니다. 요 한 명만 할 수 있어요. 누굴까요? 네, 바로 검사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검사가 갖는 막강한 권한이에요. 이걸 기소라 그래요. 아까 고소하고 달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기소. 영어로 prosecute라 그래요. 그래서 검사가 영어로 prosecutor입니다. prosecutor. 기소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제 친구 중에서 친구라기보다는 이제 법대 동기 2명이 지금 둘 다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검사 되는 시험을 뭐 다 떨어졌고요. 그러니까 강사하겠죠. 네. 근데 그 두 친구는 지금 한 놈은 서초 지방 검찰청, 또 한 명은 이제 목동에 있는 남부지검 검사인데요. 참 골 때리는 게 뭐 수업용 내용은 아니지만 꼭 얘기하고 싶어요. 아까 검사가 영어로 뭐라 그랬죠? prosecutor. 그죠? 한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간만에 셋이 모여서 이제 한잔 했어요. 네, 한잔 했습니다. 근데 참
참 가짜는 게 지들끼리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진민이하고 호성이다. 그러면 야 진민아, 야 호성아 이러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야 어이 장프로 왜 서프로 이지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장프로 서프로 새끼들 골프 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 요새 뭐 골프 치냐? 그러니까 막 비웃는 거예요. 이래서 네가 안 된다고. 그 프로는 제가 알고 있던 그 프로가 아니었습니다. 예. 프로시큐터 줄임말. 지들끼리 장프로, 김프로, 최프로 하고 노는 거예요. 아, 가짜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하지만 저는 가짜 않겠지만 예, 그들은 정말로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기소권입니다. 이게 왜 막강하냐고요? 일단은 기소권은 검사가 독점적으로 행사하죠. 그래서 기소 독점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소는 오로지 검사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일단 챙겨 놓으시고요. 기소는 검사한테 독점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소를 할지 말지는요, 정말로 검사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소 편의주의라고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상당히 민주화되었고 어떤 적법 절차와 투명한 절차가 많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보는 놈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그 재수없던 그 두 친구, 동기 물어보니까 친구들끼리니까 솔직히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뒷돈 받는 거 있지 임마? 야 그런 거 진짜 없다고. 뭐 자기 구두 보라고 3년째 신고 다니는 거라고 뭐 가난하다고 한 달에 600건씩 뭐 사건 처리한다고 죽겠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뒷돈 같은 거 절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옛날엔 그러니까 뭐 구체적으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런 박정희 또는 전두환 정권 당시 좀 약간 불투명했던 그런 사회 구조일 때는요. 검사가 어떤 특정한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대가로 수억씩 받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막말로 모 대기업의 아들이 여자친구하고 헤어져가지고 그 여친을 죽였습니다. 살인이죠. 난리가 납니다. 일반적이면 무조건 공판 개시되고 살인죄, 유죄 깜빵이에요. 근데 대기업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당 검찰청 뭐 예를 들어서 부장검사 또는 뭐 아예 그냥 지검장 다이렉트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과 박스에 이제 10,000원짜리 꾹꾹 눌러가지고 그죠? 수십억 갖다 바치고 내 아들이 원래 참 착한데 그날 좀 술이 취했다. 그리고 여자친구 고년도 표독스럽다. 뭐 원래 죽을 년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지들끼리 기소를 안 하기로 이제 속된 말로 쇼 붙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엄청나게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건 절대로 검사를 제가 이제 모함하거나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때 검사 10년 이상 하면 뭐 그냥 뭐 강남의 아파트 빌딩은 수채씩 이제 가질 수가 있었던 그런 시대도 이제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만큼 강력한 막강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검사예요. 정말 매력적인 직업이고 그야말로 이제 간지 작살이죠. 네. 진짜 하고 싶었습니다. 저도요. 진짜 시켜주면 정말로 열심히 할 수 있었는데 뭐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네. 강사도 마음에 듭니다. 하여튼간에 기소권은 검사한테 독점돼 있고 기소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기소유예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불기소 처분 이런 것들도 검사는 가능합니다. 됐죠? 하지만 사회 정의를 구현해야 되는 검사니까 이런 김길태 사건 같은 경우는 수천억을 갖다 줘도 원칙적으로 반드시 기소해야죠. 맞죠? 그러면 기소를 했다라고 칠게요. 실제로 했지요? 그러면 기소를 했으니까 이제는 재판이 열리는 겁니다. 자, 법정을 그려드릴까요? 그냥 간단하게. 저야 뭐 법원 수어도 없이 많이 가봤으니까 놀러 간 게 아니고 구경 간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또 피고인으로 제가 간 것도 아니니까 대략적으로 그려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뭘까요? 네, 재판부입니다. 판사가 3분 앉아 계세요. 재판장이겠죠. 보조 판사들이고요. 주로 이쪽 책상이 원고석이에요. 자, 소송법상 원고는 무슨 뜻입니까? 소송을 건 놈, 재판을 걸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송 제기인이라는 뜻이고요. 다음 민사 재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원고면 당연히 여기가 피고 측이에요. 그러니까 소송에 걸린 놈, 그러니까 소송 회부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형사 법정에서는요. 여기 맞은편에 변호인이 앉아 있습니다. 변호사요. 네. 여기 누굴까요? 그럼요. 김길태예요. 형사 피고인이요. 여기서 잠깐. 자, 다시 갑니다. 아까 제가 김길태는 최초에 뭐였습니까? 용의자였죠.
그죠? 이 중 가장 강력하게 의심받고 있는 한 놈, 피의자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근데 이 피의자 신분이었던 김길태가 검사의 기소에 의해 가지고 재판에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형사. 피고인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로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다시 한번. 피의자와 피고인이라는 건 동일 인물이에요. 둘 다 김길태입니다.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피의자고요. 재판, 공판 단계에서는요. 형사 피고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형사 피고인을 도와주는 법률 조력자가 변호인인 것입니다. 되죠? 다음. 여기가 주로 이제 제가 법대 다닐 때 앉아 있었던 방청석입니다. 공개 재판주의니까 재판은 공개가 되죠. 자, 재판 하겠죠. 아이고, 죄송합니다. 별짓 다 하는군요. 자, 여긴 누가 앉아 있을까요? 그럼요. 소송을 걸 수 있는 건 오로지 검사밖에 없으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원고석에 앉아서 공격을 합니다. 각종 증인, 증거, 목격자 다 되면서 이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변호인은 이 피고인을 위해서 이제 각종 방어를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변론을 해줄 것이에요. 이걸 판사들이 각종 증거, 증인, 목격자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을 하겠죠. 그럼 판결이 내려지겠죠. 네, 둘 중에 하나죠. 맞죠? 만약에 유죄 판결 내려지면 바로 감옥 갈까요? 아니면 변호인과 피고인 측이 한 번 더를 외칠까요? 네, 한 번 더를 외칠 겁니다. 이거 저희가 심급 제도에서 한번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뭐 하는 겁니까? 항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겠죠. 거기서 또 깨지면 마지막으로 한 판 더 하겠죠. 대법원으로 끝까지 올리는 걸 상고. 까먹지 않았죠? 네. 다음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시고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자, 만약에 이 김길태 사건이 1심 재판에서 어처구니없이 무죄 판결이 나왔다고 칠게요. 무죄. 그러면 김길태는 당연히 후후 집에 가겠죠. 아니요, 안 갑니다. 왜냐면 정신머리가 박혀있는 대한민국 검사라면 이거 인정하겠습니까? 검사가 한 번 더를 외치겠습니까? 그럼요. 검사도 한 번 더 외칠 거예요.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도 검찰 측에서 김길태를 반드시 법적인 처벌을 받게 해야 되니까 무죄가 나와도 검찰에서 항소합니다. 돼요? 만약에 항소심, 고등법원에서 또 무죄 나오면 끝까지 갈 겁니다. 똑바로 검사질을 하는 사람이라면. 되죠? 그래서 유죄든 무죄든 다 가능해요. 검찰 측도 가능하고요. 피고인과 변호인 측도 당연히 가능한 겁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물론 김길태 사건은 유죄였습니다. 그럼 이제 형사 피고인 김길태 군은 형벌을 집행받아야죠. 맞죠? 재판이 끝났으니까 이제 형을 집행할 겁니다. 우리나라 형 집행권자, 그러니까 형법상 형벌을 집행하는 집행권자는 누구냐? 또 검사예요. 돼요? 다시 볼까요? 피의자로 지목되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입니다. 주로. 근데 그 경찰을 총지휘하고 책임을 하는 게 검사예요. 그러니까 검사는 수사권자입니다. 그리고 기소권자예요. 그리고 공판 절차 단계에서는 원고 측인 것이고요.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형 집행 단계에서는 역시나 검사가 형 집행권자인 거죠. 그러니까 형사 소송 절차에서 거의 대부분 모든 것을 진두지휘하는 게 바로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이해되겠죠? 형 집행. 김길태 같은 경우는 무기징역형을 선고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무기징역형을 집행하는 게 검사예요. 되겠죠? 자, 이게 형사 소송 절차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가 정리를 해드린 것이고, 자, 마지막으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요게 시험에 많이 나와요. 이건 꼭 좀 챙겨놓으세요. 자, 뭐냐면, 이 녹색으로 쓸게요. 김길태한테 이 형사 소송 절차의 전반적 흐름 속에서 기회가 몇 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회가 뭐냐면, 무죄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고요. 신체의 자유와 어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을 좀 더 확실하게 보장받을 수 있게끔 대한민국 절차가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각 단계별로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색깔로 할게요. 자, 첫 번째는요.
구속영장이 판사에 의해서 발부돼가지고 지금 김길태가 구속수사를 당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집에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수사받는 것이 아니고 조사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집에 못 가죠. 신체의 자유가 지금 분명히 제한되는 거죠. 맞죠? 이걸 되돌려 달라, 또는 내가 지금 현재 구속당하고 있는 것이 적당한 것인가 또는 부적법한 것인가 한번 이거 심사해 주시오. 이걸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속적부심사제도라고 합니다. 구속적부심이요. 체포적부심도 있어요. 있는데 구속적부심을 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지금 피의자 김길태인 내가 구속수사 당하고 있는 것이 과연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제대로 한번 심사해 주세요. 이게 구속적부심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누구한테 청구할까요? 또 보기 한번 드려볼게요. 1번 검사, 2번 판사. 누구한테 할까요? 네, 판사죠. 만약에 검사한테 김길태가 심사해 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요, 싸대기 맞습니다. 거기 찌그러져 있어. 당연한 거죠. 검찰 측 입장에서는요, 구속수사가 편합니까? 불구속수사가 편합니까? 구속수사가 편합니다. 쳐놓고 필요하면 꺼내가지고 조사하고 또 쳐놓고 꺼내고 쳐놓고 꺼내고 얼마나 편합니까? 맞죠? 근데 수사기관의 어떤 수사 효율성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무슨 냉장고에서 무슨 만두 꺼내듯이 하면 피의자의 인권은 그만큼 많이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절차가 존재하는 겁니다. 됐죠? 두 번째 기회는 언제냐? 요때입니다. 자, 지금 구속 수사를 당했죠? 그럼 재판도 구속 재판을 받게 돼 있어요. 강간 살인범이니까. 근데 재판 받을 때도요, 구속 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원칙은 역시나 불구속 재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럼요. 재판이 있는 공판 기일에만 법원에 출두해서 재판받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이래야지 확실하게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죠. 맞죠? 근데 지금 김길태는 보나마나 구속 재판이겠죠. 강간 살인범이니까요. 그럼 또 한 번의 기회가 인정됩니다. 형사 피고인의 지위에서 김길태는요, 지금 내가 현재 구치소에 구속당해 있는데 계속 이렇게 구치소에 구속당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거 한번 심사해 주시오. 즉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을 달 테니까 일단 먼저 집에 좀 보내주시오. 무죄 판결을 원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은 집에 돌려보내줘. 이걸 요구할 수 있는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상당히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게 보석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그 보석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보석은요, 줄임말이에요. 보증금 석방제도입니다. 보증금 석방제도요. 무슨 말입니까? 일정한 보증금을 법원에 거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도망간다고. 만약에 내가 도망가면 그 돈 다 포기하고 나 구속재판 받겠다고 맹세하는 겁니다. 되겠죠? 보석을 청구하는 것도 당연히 법원 판사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가 죄의 질에 따라서 이거 구속재판은 너무 가혹하다. 그래, 그러면 보증금 그만큼 내라. 그럼 법원이 그걸 가지고 있고 집에 일단 돌려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판 기일에는 반드시 무조건 출석해야죠.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돈 다 뺏기고 바로 구속재판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무조건 돈을 많이 건다고 해서 보석을 허가해 주진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강간살인범 같은 경우는요, 1,000억을 갖다 줘도 안 풀어줍니다. 누구를 또 어디서 어떻게 강간살인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거든요. 되겠죠? 근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보석 청구. 다시 한번. 구속 적부심하고 보석의 공통점은 뭡니까? 형사소송 절차에서 바로 피의자와 피고인의 인권과 신체의 자유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실하게 보호 및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만든 절차고요. 차이점은요. 그럼요. 단계예요. 구속 적부심은 재판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 그러니까 피의자 신분에서 할 수 있는 게 구속 적부심이고요. 피고인 신분에서, 즉 기소된 이후 공판이 개시된 재판 절차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보석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이건 반드시 나옵니다. 구속 적부심과 보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 암기해 놓으세요. 되나요? 다음 마지막은 기회라기보다는 일종의 뭐랄까 보너스 및 혜택 같은 건데요. 자, 김길태한테는 일단 이게 아마 적용이 안 될 겁니다. 원칙적으로. 뭐냐면 형 집행,
형 집행이 이루어지면 김길태는 지금 형을 받고 있는 사람으로 또 변신하겠죠. 그러니까 수형자라 그래요. 형을 받고 있는 놈, 감옥에 갇힌 놈인데요. 이 수형자가 자신의 어떤 형을 절반 이상 다 살고, 그것도 매우 모범적으로 자신의 형을 다 살고 있고 타의 모범이 되고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교화됐다, 진짜 착한 사람으로 완전히 갱생됐구나, 이렇게 판단되고 어떤 심의위원회에서 이걸 결정을 해주면 남은 형기를 감옥에서 안 썼고 미리 석방시켜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것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에서. 뭘까요? 네, 이게 바로 가석방이에요. 완벽한 석방이 아니고 가석방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보호관찰관이 따라다니게 돼 있어요. 가석방 기간 중에서 만약에 또 한 번의 범죄를 저지르면 당연히 반드시 감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형 기간은 더 불어납니다. 알겠죠? 가석방. 근데 무기징역형이 선고됐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극악 범죄인 김길태는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돼요. 만약에 이거 되면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가석방이라는 기회도 마지막에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가석방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죠. 이 전체 절차와 흐름과 그리고 각 단계별 주요 용어들이 있어요. 소송 용어들이요. 뭐 기소라든가 고소의 차이점,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알겠죠? 그리고 공판 단계에서 가능한 것과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 이해되겠습니까? 그리고 검사는 이 전체적인 형사 소송 절차에서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수사권자, 기소권자, 재판에서는 이제 원고, 그리고 형 집행권자, 이런 것들을 다 한 번에 정리하셔가지고 흐름 속에서 개념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완벽하게 개념을 정리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세부적인 내용들은 교재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같이 피드백해서 암기할 건 깔끔하게 좀 꼼꼼하게 암기를 다시 한번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죠? 네. 자, 형사소송까지 이제 왔습니다. 다음 시간은 마지막 공법, 행정법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행정법 같은 경우도요, 주로 행정구제, 행정구제법 중심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저도 강의는요, 행정구제 제도에 초점을 두어서 거기서 또 행정구제의 모든 것을 정리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알겠죠? 네. 다음 시간 행정구제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